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8월이 시작되자마자 국내외 주식시장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출렁거리면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덮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소폭만 인하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줬었는데 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AI가 주도했던 화랑 장세가 끝나고 거품이 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같은 폭락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시간 8월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된 세계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영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 흉기 난동 참사 이후 영국에서 반이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극우 맞불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들은 이민센터 같은 단체 공격을 위해서 타겟 리스트까지 계속 만들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8월 1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영국 런던 도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런던 레스터 광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1살 어린이와 그의 어머니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32살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 중입니다. 용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며 현재로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용의자나 테러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 사우스포트의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어린이 3명이 숨졌습니다.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 수십 발을 발사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현재 시각으로 12일 새벽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서쪽으로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로켓을 적어도 방공망인 아이언돔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연대 표명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달 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을 공습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인 푸아드 슈쿠르가 사망했습니다. 제5호 태풍 마리아가 일본 도호쿠 지방을 관통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마리아가 10일 오전 8시 30분쯤 이와테현 나토시 부근을 상륙한 뒤 북서진에서 오후 8시쯤 아키타현을 거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풍 마리아로 도호쿠 지방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일본 항공과 전 일본 공수는 도호쿠와 도쿄, 오사카를 잇는 항공편을 결항시켰고 JR 동일본도 10일 오후부터 고속열차인 아키타 신칸센의 아키타와 모리오카 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스 산불이 확산하면서 수도 아테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수도 아테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력 700여 명과 헬기 8대를 넘게 동원했습니다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자 그리스는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불 지역 인근 주민 3만여 명은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루마니아가 소방장비와 인력을 급하기로 약속했고 스페인, 키프로스, 튀르키예도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지역 인근 25곳 마을 주민은 안전을 위해서 미리 대피해 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중국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펙은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세계 원유 수요량이 하루 211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예상치 225만 배럴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오펙이 수요 증가 예상치를 삭감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간 오펙은 청정 에너지 변환 등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와 달리 수요량이 있어서 업계 내 최고 수준의 추정치를 고수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원유 소비가 감소하는 등 중국 수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가 늘어나자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라. 예. 네. 계속 제가 헤드라인 가져오는 것 주로 전쟁 얘기가 많은데 지금 그렇죠. 또 중동 지역에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란이 며칠 안에 직접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최신 평가를 내렸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 오는 15일로 중재국들이 제안한 가자 협정 이전에라도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협상 재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일이 지금 협상 시한이죠. 네, 맞습니다. 한 소식통은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란 내부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말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이 하마스 최고 정치도자 이스마일 하니 암살에 대해서 보복을 공언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해서 이란의 군사적 준비 상황은 이란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공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란이 나서면서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도 지금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 국방부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50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USS 조지아를 이 중동 지역에 배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F-35 전투기를 탑재한 에이브람 링컨 항모 타격 전단도 중동으로 이동해서 합류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은 미국의 미사일 잠수함 움직임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데 이렇게 노선까지 알려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격을 준비하는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이렇게 중재 국가들이 이 가자 지구 협상을 위해서 이걸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라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네. 하마스 측에서는 그 전날 해당 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으로 12일 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서쪽으로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고요. 네. 결국 헤즈볼라가 이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연대를 표명해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서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 푸아드 슈크루를 이제 사실 제거했고 거기에 대한 보복 보복인 공구로 거죠. 지금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5일까지 좀 지켜봐야죠. 15일에 협상이 있을지 여부도 지금 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럴 땐 잠깐 피해 있는 거죠. 예. 네. 중국 경기 침체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네. 지금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대중국 직접 투자가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중국의 대외 직접 투자 부채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5,56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50억 달러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외 직접 투자 부채는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채무가 되는 건데 연말까지 이렇게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는 관련 통계가 직접 집계된 1990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는 2021년까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440억 달러 기록했고요. 네.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 둔화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글로벌 소비자 업체들이 현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렇죠. 또 중국이 전기차를 빠르게 전환하면서 중국차가 사실 외국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더 싸고 성능이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도 그렇죠. 없고 사업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중국 상무부 자료 기준으로도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소비자들이 이 가처분 소득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택 가격도 계속 떨어지면서 자신의 자산이 축소가 되면서 결국 비필수적인 지출은 하지 않거나 가성비가 있는 제품만 찾는 쪽으로 중국 소비자 성향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엔 비싸고 좋은 걸 샀지만 지금은 그렇죠.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추세가 넘어가면서 외식 부분을 넘어서서 뭐 의류, 화장품, 보석 이렇게 이런 소비재 쪽으로 이게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의 주류 회사는요 2분기 중국 매출이 15%나 감소했고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고급 차주 포르쉐 역시 네.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이 3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네. 좋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지금 장기화되고 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그러네요. 기업들이 투자를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네.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내 안에 물이 있다. 물이 있군요. 내 안에 너 있다. 아니고 내 안에 물 있다인데요. 예. 저희 왜 학교 다닐 때 수금, 지하, 목도, 천해명 네. 이렇게 배우잖아요. 요즘에 명왕성이 빠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네. 화성에 대한 관심이 네. 물론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진짜 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과연 화성에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나? 생명체가 있나?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과학자들도 늘 이거를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화성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지표면을 덮는다면은 네. 바다를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그래서 오.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하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화성의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해서 중간 지각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단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30억 년 전에 화성에도 바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연구진은 화성 표면에 사라진 물을 찾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인사이트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수집한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지진이나 운석 충돌, 화산으로 인해서 진동이 있게 되면은요 화성 내부를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네. 물질에 따라서 반사되거나 굴절되거나 속도가 변합니다. 수영장에서 이렇게 약간 그렇죠. 꺾여서 보이는 맞아요. 네,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지진파는 밀도가 높은 곳에는 빨리 지나가고 네. 액체인 물이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추정을 해보는 건데 네. 분석을 해봤더니 탐사선이 있는 곳 아래 지하 11.5에서 20km 깊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파가 느려졌군요.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로 치면은 이 정도 물이면 지구 전체를 1에서 2km 깊이로 다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이번 발견이 화성의 물순환과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연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 화성 탐사에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근데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18년에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학연구소가 이끈 국제 공동연구진이 화성 남극에서 500km 떨어진 1.5km 깊이의 지하에서 20km 여진 호수를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얕은 깊이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 좀 더 깊이 깊은 있자 곳에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다. 이런 결론입니다. 물이 있다면 이제 생명체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 우와. 흥미진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갈 수 있을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화성 탐사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이제 여름에는 못 만나는 건가요? 너무 더워서. 네, 네. 올림픽 얘기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파리 올림픽이 친환경 올림픽으로 한다면서 사실 우리가 쓰는 그런 에어컨 같은 냉방 장치도 좀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여름에 올림픽 하기에는
너무 더울 것 같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비영리 탄소 프로그램 연구단체인 카본 플랜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2040년부터 2059년 연간 최고 온열 지수의 평균값이 섭씨 32도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 도시가 세계 곳곳에 아주 가득 있다고 합니다. 네. 온열 지수가 뭐냐면은요. 기온, 습도, 풍속, 구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람이 이제 밖에 있을 때 네. 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는 건데 아. 이 지수가 32도를 넘어가게 되면 단시간의 야외 활동만으로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기존의 개체 도시와 또 개체 예정 도시인 24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폭염으로 하계 올림픽을 다시 열지 못할 수준까지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2050년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평균 온열 지수가 예측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서울,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미국 세인트루이스, 브라질 리우제네이로 이렇게 해서 5개 도시가 이제 평균을 봤더니 27.7도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아니요, 27.7? 괜찮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미국의 스포츠 의학학회가 이제 제시한 그 수치에 따르면 네. 27.7도면은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멈춰라. 그러면 선수들은 더 격렬한 그렇죠. 신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절대 안 되겠네요. 할 수가 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 로마,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이런 곳들도 섭씨 27.7도가 넘을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네. 브리즈번이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 예정지라고 하는데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잘 견딜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아마 그때는 지금과 달리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NN 방송은 극심한 더위는 운동선수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화석연료 때문에 오염이 점점 많이 되면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열사병이 점점 흔해져서 어쩌면 그때가 되면은 올림픽 시기를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그러겠네요. 커질 수 있다라고 네. 전했습니다. 한여름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연간 최고 온열 지수라는 게 1년 내내 사람이 네.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얘기하는 네, 온도 거니까.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춘기 올림픽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좀 시기를 조정을 해야 어감 할 이상하지만 예, 네.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예, 또 예상이 동계올림픽도 됐습니다.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게요. 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남아선호 사상의 나비 효과. 중국에서는 결혼할 때 남성이 그러니까 신부 여성들에게 뭐 소위 말해서 지창금 네, 이걸 이제 네. 주잖아요. 뭐 예물이라고도 하는데 좀 이게 사실 중국 사회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문화인데 중국 우한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그 지창금 예물이 14만 위안 우리 돈으로 2,670만 원 정도를 신부 측에게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얘기는 집도 마련을 하고 지창금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2008년 이후 이 지창금 금액 예물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두 네. 가지 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농촌 가정이 자녀 교육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생활 자금이 많이 급증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창금도 올라갔고 네. 두 번째 중국은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한가정 한자녀 정책 다 폐지하고 뭐 괜찮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좀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네.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거죠. 많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결혼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지창금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상하이 주변과 후젠성, 장시성 등 중국 동부 지역 중심으로 이 지창금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들 지역은 남녀 성비 불균형과 여성들의 인구 유출 그리고 높은 생활비 등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실제로 2024년 2분기에 결혼 등기 건수,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신고하는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고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비교하더라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 그만큼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편 중국 대법원이 2013년에 예물금과 관련해서 이제 지장 관련해서 분쟁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결혼 생활과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서 예물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게요.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대를 옮기는 거물들. 네.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거물급 배우들이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만약에 기회가 돼서 가서 본다면 이게 웬 횡재일까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제작비부터 홍보비까지 투입비가 막대한 뮤지컬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배우를 이제 투입하게 되면은 연극이 상대적으로 뮤지컬보다는 제작비가 적고 또 네. 유명한 배우가 나오니까 또 관객들을 끌어모으기에 좋다라고 그렇죠. 연극계가 판단한 겁니다. 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브로드웨이가 뭐 조지 클루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덴젤 워싱턴, 키아누 리브스 같은 유명 배우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이죠, 유명하죠. 아이언맨. 그래서 네. 다음 달부터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는 연극 맥닐에서 인공지능에 집착하는 소설가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조지 클루니 네.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갑자기 표정이 확 너무 달라지시네요. 티났나요? 지금은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니, 그래 애써 마음을 그렇게 숨길 필요 없습니다. 한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저도요. 네, 조지 클루니가 연극 굿나잇 앤 굿럭으로 이제 등장한다고 하고요. 오. 덴젤 워싱턴도 네. 이제 아, 연극 연기파 배우죠. 오셀로로 이제 내년 봄에 브로드웨이 무대에 선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다우니 주니어와 클루니 이번 작품이 브로드웨이 데뷔작. 첫 무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덴젤 워싱턴은 7년 만에 브로드웨이에 복귀한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키아누 리브스가 연극 고도를 기다리는 와, 고도를 고전이죠. 기다리면 네. 완전 고전이죠. 클래식인데. 그렇죠. 거기에 내년 가을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네. 티켓팅 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팬들이 많이 기대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몇 년 사이에 뮤지컬 제작비가 너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다 제작비 오른 데다가 셀럽들에게 출연료까지 주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네.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또 맞추려면 또 힘들고. 그래서 이제 고물가 때문에 이미 제작비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뮤지컬보다는 연극 쪽으로 이런 배우들을 끌어당겨서 좀 어떻게 흥행을 해볼까 이렇게 네. 연극계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유명한 배우들이니까 네. 여기도 이제 많은 출연료를 주기는 해야 하지만 그쵸. 그래도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화 배우들은 또 연극 무대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또 본인들 입장에서도 약간 진짜 연기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우 기대되네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 What happened to the world we knew when we were dreaming, scheming, while the time away?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 Yeah. Where did it go? That yesterglow, when we could feel the wheel of life turn our way.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 I had a dream, so did you. Life was warm and love was true. Two kids who followed all the rules. Yes, the fools it now. Now it seems those yester dreams were just a cruel and foolish game we used to play.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 When I recall what we had, I feel lost, I feel sad. With nothing but th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번 의혹에서 가장 윗선으로 꼽혀온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KBS가 보도한 1,000억 원대 육군 마일즈 장비 입찰 의혹과 관련해 방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소속 김모 원사가 구속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건의안 그리고 광복절 특사 복권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사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하고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 취소는 정권의 친일 작태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입틀막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고 국방부 장관은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안보실장은 특보 자리를 신설해 보냈다며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직적이고 피해 금액이 큰 사기 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네. 영국에서 지금 반이민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김수정 통신원 주변은 괜찮으신 거죠? 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런던에서는 다행히도 이번 극우 시위로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다들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는 지난달 29일 그 어린이 3명을 숨지게 한 잉글랜드 북서부에서 일어났던 그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아랍식 이름을 가진 무슬림 이민자다. 이런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서 급격하게 퍼지면서 촉발이 됐는데요. 그렇죠. 네. 피의자가 이민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잠겨져 있었던 어떤 외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고개를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어떤 괜한 혐오 범죄의 타겟이 될까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제 주변만 봐도 그 아이들 여름방학을 맞아서 원래 런던 시내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에 참여하려고 계획했던 가족들도 그 런던 시내 방문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요. 저도 런던 시내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기로 했던 약속을 당분간은 다음 달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좀 예의주시해 보자 이런 분위기인데 극우 세력들이 지난주에는 100여 곳에서 이 시위를 벌이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9일에 벌어진 그 흉기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극우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난 7일 대규모 극우 시위가 조직되어 열린다는 어떤 리스트가 돌았습니다. 그 영국 언론들도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영국 경찰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100여 곳을 파악해서 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명단에 오른 지역의 모스크와 상점은 아예 철문을 내리고 건물 외벽과 창문에 그 나무 판자나 플라스틱 판자 같은 것을 덧대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어떤 폭력 시위에 대비하기도 했고요. 네. 여러 사업장들은 또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일찍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극우 반대론자들은 애초 시위 장소로 알려진 이주민 지원센터 같은 장소 30여 곳에서 맞불 시위를 준비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리버풀에서는 이주민 지원센터가 있는 교회 앞에서 네. 수백 명이 인간 방패를 형성해서 극우 시위대의 공격에 대비했고요. 런던에서는 월텀스토어에서만 반구구 시위대가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해큰이나 브렌트퍼트에도 시위자들이 모여서 반구구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소에서 반이민 시위자들과 맞불 시위자들이 마주선 채로 시위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네. 심지어 일부 장소에서는 맞불 시위대가 원래 구구 세력들이 조직했던 그 반이민 시위자들보다 그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영국 경찰에도 완전히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 영국 정부 입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진짜 말씀처럼 런던 시내 곳곳에는 확실히 눈에 띄게 늘어난 그 경찰 병력이 대기 중인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영국 경찰은 이번에 벌어진 그 극우 반이민 시위가 당국의 강경 대응과 그 맞불 시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잠시 주춤한 상황이지만 소강 국면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극우들이 만든 공격 대상 리스트가 온라인에 유포된 뒤에 그 경찰들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네. 원래 왕립 검찰청 청장 출신인 스터머 총리는 폭력 시위 직후부터 이는 시위가 아니라 폭력 불법 행위라면서 배후로 극우 세력을 지목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검찰도 일부 폭도들에 대해서 테러 혐의를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 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유거부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이번 사태에 대한 스터머 총리 대응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고요. 경찰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도 34%나 된다고 합니다. 네네. 또 지난 총선에서 나이젤 파라지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을 지지한 이들로 보이는 33%의 인구는 이번 소요 사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극우 반이민 폭력 시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호신술을 배우는 유색인종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폭력 사태가 주로 이민자나 무슬림, 아시아계 사람들을 겨냥하면서 소수민족 공동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안과 공포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네. 영국 반무슬림 혐오 시민단체인 텔마마에 따르면 폭력 시위 시작 이후에 이 단체에 영국 전역에서 반무슬림적 행위에 대해서 500건 이상의 전화와 온라인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텔마마는 영국에서 그동안 무슬림을 향한 증오가 점점 증가해 왔고 특히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더 심해졌다고 밝혔는데요. 네. 호신술 수업에 등록하는 무슬림과 유색 인종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런던의 한 운동장에서 지난주 진행된 호신술 수업에는 30여 명의 무슬림과 소수인종 출신의 여성들이 여러 명 참여했고요. 네. 런던뿐 아니라 영국 북부 맨체스터에서도 비슷한 행사들이 계획돼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 운동가는 일부 여성들이 이번 폭력 사태로 인한 두려움으로 집 주변에만 머물고 있다면서요. 네네. 여성들에게 북동부를 여행할 때는 특히 안전을 위해서 히잡을 벗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여성들이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래서 호신술도 배우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태가 좀 전체적으로 빨리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돼야 되겠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들어서 세계 금융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심각한 변동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8월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진 세계 경제 상황 점검해 보죠.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달라졌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까지는 미국에서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를 우려하다가 네. 8월 들어서 8월 1일 딱 들어서부터 그러니까요. 갑자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어요. 네. 2일 날 발표됐던 미국 노동부의 7월 실업률이 계기였습니다. 네. 4.3%로 6월의 4.1%에 비해서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시장의 예측보다 높은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증시 등 금융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날은 1일에는 또 7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46.8로 경기 위축 가능성인 50을 밑돌았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미 증시에서는 1일과 2일 이틀 연속 나스닥 지수가 2%대, 2.5%대로 네. 폭락했습니다. 그 다음 주인 월요일 5일이 되자 네. 그 한국에서 네. 코스피 지수가 무려 8.77%, 네. 코스닥 지수는 11.3%, 역대 최대 하락치였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니케이 지수도 12.4%나 폭락해 역시 역대 최대 하락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미국 증시가 그 다음 날인 6일에 1%대 반등에 성공해서 연 4월째 계속되던 세계 증시 폭락 사태는 일단 진정이 됐는데 네. 네. 지금까지도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7월 실업률이 계기였다. 근데 실업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로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 건가요? 실업률 자체가 경기 문제에서 제일 민감하기는 해요. 네. 그리고 미국의 7월 실업률이 예상보다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7월에 새로운 일자리가 11만 4천 개가 나왔는데 네. 이는 애초 예상했던 17만 5천 개보다 훨씬 적은 거죠. 아, 네. 하지만 7월 실업률 4.3%라는 거는 네. 사실 완전 고용에 가까운 아주 양호한 실적입니다. 네. 네. 최근 실업률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팬데믹이 종료되니까 이제 일자리 찾아볼까 그렇죠. 하고 나서가지고 나온 거다. 네, 그래서 네, 네.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든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8월이나 9월 실업률이 나와봐야지 경기 침체에 대한 추세적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여서 실업률이 좋아질 수는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업률 4%대라는 건 역사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네. 옛날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재선에 나갔을 때 실업률이 8% 육박했습니다. 근데도 그전보다 그전에 10%보다 낮았기 때문에 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느끼는 게 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실업률 4%대라는 건 이제 역사적으로도 아주 낮은 완전 고용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세적으로 악화할 가능성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걸 관련해서 미국 경제학자 클로디아 샴이라는 사람이 실업률 갖고서 경제 침체 여부를 파악하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네. 자기 이름을 따서 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중 가장 낮은 달의 실업률보다 0.5%포인트가 높으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겁니다. 네. 미국의 최근 3개월 실업률은 4.1%이고 네. 지난 12개월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은 3.5%입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면 그러면 0.6%가 높은 거죠. 보니까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근데 정작 그 샴 본인 자신은 네. 경기 침체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는 CNBC와 회견에서 모멘텀은 그 방향이나 즉 경기 침체 쪽이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금리를 내릴 실질적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즉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올해 초부터 저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계속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가 관건이었죠. 최대 관심사였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라고 현재로선 그렇다고 그런 보여집니다. 거죠. 예. 그래서 7월 실업률이 발표되자마자 증시 등이 요정치니까 야 우리가 그 연준이 그동안 금리 인하를 너무 늦춘 게 아니냐. 너무 신중했다. 그런 성토가 막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9월부터는 연준이 이른바 B컷 0.5%포인트씩 적어도 두 차례나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보통 금리 인하를 하면 0.25% 하는데 네, 그 네. 두 배로 두 차례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7월 실업률이 나쁘긴 하나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또 지난 3일로 끝난 미국의 일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3천 명으로 나왔어요. 네. 그 전주에 비해서 한 1만 7천 명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실업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그래서 B컷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0.5%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오히려 8월 들어서 증시 폭락과 급변동은 그동안 증시가 너무 올랐다. 특히 AI 인공지능의 주도한 장세에 거품이 끼었다. 그래서 네. 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AI가 주도했던 이 화랑 장세가 이제 끝나고 거품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극심한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네. 뛰었다 내렸다. 네. 이 증시에서 이런 극심한 주가 변동성은 보통 상승장이나 하락장의 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동안 증시 상승장을 이끌었던 미국의 엔비디아를 한번 보죠. 엔비디아가 네. 엔비디아는 지난 30일에는 7% 이상 급락, 31일에는 12.81% 급등, 1일에는 6% 다시 또 급락, 떨어지고 2일에는 4% 급등 등 완전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오르락 있습니다. 내리락이네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쨌든 간에 지난 6월 18일에 장중에 140.76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약 한 104달러 25%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4분의 1 정도 주가가 날아간 거죠. 그동안 증시 하락세를 이끌었던 이런 엔비디아 이런 주가 변동성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증시 전체의 상승장이 이제 끝물이 아니냐. 뭐 이런 걸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 종목일 뿐인데 엔비디아만으로 증시 하락 국면이라든지 거품 붕괴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주도주였기도 했고요. 네. 또 미국 증시를 보면 또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이후 급락과 급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네. 두 차례 화랑 장세가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한 달 동안 폭락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을 시작하면서 네. 한 2022 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같은 코로나19 화랑 장세가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는 2022년 10월부터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네. AI 주도 화랑 장세가 시작된 거죠. 코로나19 장세는 코로나19가 터지니까는 미국 등이 시장이 붕괴될까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돈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이 돈이 다 회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AI가 나오면서 다시 AI 화랑 장세까지 겹쳐버린 거죠. 네, 네.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었던 거죠. 그 엔비디아라는 건 원래 컴퓨터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반도체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엔비디아. 네. 그 생성형 AI 개발에 이 엔비디아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엔비디아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반도체 회사였는데 최고지로 떠오른 거죠. 예, 예. 챗 GPT가 출시된 2022년 10월 이후 주가가 14배나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보면은 무려 43배나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끈 AI 장세가 시작된 2022년 10월 이후 S&P 지수는 50% 이상, 나스닥 지수는 7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증시가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주도했다. 예, AI 장세에 주도되는 이 증시가 그러면 이제는 거품이 좀 터지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 그걸 알면 저도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않겠죠.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전해 주시면. 네. 지난 2000년 전후 닷컴 버블과 그 폭발을 놓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때도 비슷한 모양새였죠. 2000년 전후 인터넷이 나오면서 인터넷 기술에 기발한 이른바 닷컴 회사들이 뭐 나오기만 하면 주가가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닷컴 장세가 벌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995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무려 800%가 폭등했습니다. 800%. 그러다가 갑자기 2000년 3월에 폭락을 시작해서 2002년 10월까지 무려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5,000에서 1,200까지 떨어졌는 거죠. 와, 예. 당시 닷컴 버블에서 최고주는 시스코라는 회사였어요. 네. 인터넷 인프라망에 필요한 이른바 통신 장비를 만드는 장비 회사인데 네. 당시엔 인터넷망이 보급되는 단계니까 이 회사 장비가 잘 팔리기도 했고 네네.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거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시스코는 닷컴 버블이 꺼지는 2000년 3월까지 5년 동안 무려 45배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폭락 닷컴 버블이 꺼지니까 시스코 주가도 80달러에서 10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예. 엔비디아도 좀 비슷해요. 엔비디아도 AI 자체는 아니죠. AI를 만드는 그렇죠. 장비 회사입니다. 네네네네. 그동안 5년 동안 43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도 시스코 전체를 밟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닷컴 버블 그때도 사실 거품이 꺼졌어도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세계 최고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은 살아남았잖아요. AI도 좀 어떤 기술적으로는 향후 미래 산업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AI가 인터넷만큼이나 혁신적이고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있죠. 그렇죠. 네. 문제는 당장 중요한 거는 지금 AI 장세가 닷컴 버블처럼 파국에 봉착하는지 여부입니다. 네. 근데 AI나 증시 전체가 닷컴 버블 때처럼 거품이 심하지 않아서 네. 그때와 같은 파국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또 많기도 합니다. 네. 주가를 갖다가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인 주가 수익 비율은 네. 주가를 주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향후 12개월 뒤에 주가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닷컴 버블 때에는 정보기술주가 48배였었는데 네. 현재는 약 31배라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와 시스코만을 비교하면 엔비디아는 현재 40배인데 시스코는 닷컴 버블 절정 때 131배나 됐습니다. 네. 그때보다는 거품이 좀 덜하다는 네. 얘기죠. 네. S&P 전체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21로 역사적인 평균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닷컴 버블 때는 25배였고 또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가 조사하는 호황 장세 지수를 보면은 닷컴 버블 때 절정 때는 75%였었는데 네. 현재는 한 44% 정도라고 합니다. 25%에서 44.5%.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그렇게 거예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뭐 그런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거죠. 네. 거품 우려는 과도하다는 평가인가요? 그러면? 증시는 거품이 터져봐야 거품이 터졌구나. 사실 그렇죠. 네. 지금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근데 AI 장세에서 핵심은 AI 자체라기보다는 네. 현재 AI에 대한 투자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올해 상반기에만 1,060억 달러를 AI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넣었습니다. 네. 향후 5년 동안 AI에 1조 달러가 투자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AI는 챗 GPT-3 버전 출시 이후 그다지 기술 혁신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중들 입장에서는 AI 기술에서 쓰임새를 별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로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9%가 챗 GPT를 써봤는데 네. 매일 쓰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번 썼다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저도 아직은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답니다. 네네. 그래서 헤지 펀드인 엘리언 매니지먼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AI가 회의 기록을 요약하거나 컴퓨터 코딩을 돕는 걸 넘어서는 실질적인 용도가 거의 없다고 혹평을 했어요. 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AI가 향후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7% 증가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낸다가 최근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거대 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한다 해도 아이폰이나 인터넷에 버금가는 경쟁력은 없을 거다. 네. 급등했던 모든 주식은 폭락한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저희 이 시간에 뭐 AI 얘기하면서 미래를 장밋빛으로 바꿔줄 기술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또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군요. 네네. 그러면 AI가 사실은 이제 뭐 대중들이나 기업들에게 좀 뭔가 쓸모가 있다.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할 텐데요. 이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거에 따라서 또 투자 시기가 달라지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재무 책임자 에이미 후드는 네.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는 향후 15년 이상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5년이 좀 지나봐야 15년. 우리가 지금 돈을 회수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죠. 네. 메타의 재무 책임자 수전 리도 생성형 AI로부터 수익은 회수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빅테크 기업들로서는 이제 AI 투자가 계륵이 되고 있다. 이거 뭐 할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안 할 없고. 수도 없고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로 망하지는 않겠지만 현재도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0년이나 15년 뒤에 수익을 기대하고 이런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겠나. 계속한다면 아마 시장과 주주들로부터 역풍이나 주가 하락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8월 들어서 경제와 증시가 일단 적어도 조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증시 거품이 있냐 없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AI 장세를 주도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AI 설비 투자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즉 그러네요. 재고하라 아니면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도 내년 초쯤이면은 나타나지 않겠냐. AI 설비 투자에 대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AI 거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봐야 좀 알 수 지켜봐야 있습니다. 되겠다. 예.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